제가 그 정치 참여 선언하고 그다음에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전 현충원에 가서 대한민국을 지킨 선녀들께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창당 문제 또 정치 참여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대전 현충원 그 참배 이후 첫 그 방문 지역으로 전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도 그냥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치 참여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재판 여전히 받는 몸이기도 하고 제가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뭐 책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그런 근데 윤석열 정권 지난 윤석열 정권 한 1년 반 시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통상적 정치적 법적 절차에 따라 보면 3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3년 반 뒤에야 윤석열 정권을 대선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나 저는 3년 반의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또 저만이 아니라 저의 동지들, 친구들도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3년 반을 그냥 기다렸다가 3년 반 뒤에 대선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 현재의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부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 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기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조기 종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정치적, 법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조기 종식을 하는 것이 단지 저의 뭐 불만, 분노만이 아니라 또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그런 불만, 뭐 우울만이 아니라 3년 반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뽑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민생, 경제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사과값이 한 개에 1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말할 것도 없고 뭐 안보 문제 모든 하나하나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3년 반 동안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가 될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해서 조기 종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조기 종식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보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야권에서 가장 대표 정당이고 맏형입니다. 민주당과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그 정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대표 정당이고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종식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참여 인사들은 어떻게 구성이 좀 됐나요? 아니면 어떤 인사들을 뭐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나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시도당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고요. 지금 뭐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옆에 계신 우리 정선 선생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각 지역별로 뭐 부산, 경남, 뭐 제 고향인 부산이라거나 또는 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거나 등등해서 다 책임자를 다 있습니다. 제가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그 공개는 지금 당원 모집이나 지역당 조직을 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엔 다 당연히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준이 공동위원장은 3분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일을 창당 작업을 하고 있고 온갖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을 예약을 하건 행사를 치르건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맡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게 돌아가겠죠.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개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정식으로 당이 출범하면 모든 사람이 등장해서 얼굴을 다 내겠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이제 총선이실 건데 네네. 총선에서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가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만은 간단히 답하자면 원내 3당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소정당이 되는 것이고, 제가 원내 3당이란 말은 사실 원내 3당을 꿈꾸는 많은 정당들이 있겠죠. 뭐 이준석 신당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제 그 경우는 완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노선을 제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노선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아주 강력한 세칭 페미 노선과 아주 강력한 엔티 페미 노선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와 저 주위에 모여 있는 가칭 조국신당을 하는 분들은 가치와 노선이 거의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치됩니다.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란 것 외에 구체적인 정강 정책에서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어떤 3당인가, 민주당 국힘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니까 어떤 3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정당인가를 호소드리고 지지를 구할 생각입니다. 마청이라고는 하는데 민주당이 네네. 지금 정권 심판을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시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신당이 창당되는 곳에 거부감도 충분히 있고요. 또 네네. 야권이 분열되고 힘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우려하는 건 너무 뭐 자연스럽고 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제가 창당 선언을 부산에서 하고 난 뒤에 직후에 박홍근 의원, 직함이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 비례연합정당 추진 단장이신 것 같은데 정확한 조직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뭐 신당 창당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하셨어요. 그 입장 역시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따로 또 같이 가자라고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젠가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조국신당하고 민주당의 역할이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홍 대표께서는 민주당은 민생을 집중하고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발언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님의 의사는 아직도 알 수가 없고 또 말씀을 하시기 좀 조심스러우시겠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고, 제가 5.18 묘역 참배했는데 민영배 의원이 또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현역 의원이시죠. 저는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범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분들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앞으로 향후 한 달, 두 달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리고 조국신당이 어떤 것을 할지를 결국은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하셔서 저 당이 현재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저희에게 힘을 주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컨대 제가 여러분 누구 만인 공지의 사실이겠습니다만, 저 윤석열 정권 밑에 들어가거나 거기에 무릎 꿇거나 거기에 아부할 것 같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전 죽었다 그도 그렇게 못하겠죠. 그 모습들을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보실 것이다. 보시고 지금 우려하셨던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신당, 가칭 조국신당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 게 맞지에 대해서 상층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민주당의 길을 가시고 저는 저희 길을 가다 보면 국민들이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그 정리에 따라 저도 따르고 민주당도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은 정청래 최고 말씀대로 따로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을 모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시죠. 전주 지역만 봐도 이제 황현선 네네네. 후보 황후보. 같은 경우도 조국 비서관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하셨다가,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창당을 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 이제 민주당에 일단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남기고 있으면, 당연하죠.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조국 쪽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 후보 경선에 된 분이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돼서 경선에 참여한 분이 어떻게 조국신당에 오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근데 황현수 후보 같은 경우 제 보좌관이기도 하고 저의 친한 동지이기도 한데,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예의이고 도의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역할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좀 생각이 달라서 저하고 하신 분들은 저하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사람을 빼온다거나 뭐 제 보좌관이기 때문에 일로 와야 된다거나 그렇게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황현선 후보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는 뭐 아주 오랜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지지하러 북콘서트 같이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게 그분에게, 황현선 후보에게 맞는 길이죠.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딱 해서 네 사람 내 사람 해서 나한테 뺏어오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민주당 인사들하고는 소통이 되신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저 사적으로 친구들도 많고요. 뭐 개인적으로 연이 있어서 당연히 소통을 하죠. 그 개인적 소통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고 있고, 뭐 누군지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은 그것이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향후 집권을 할 정당 아닙니까? 집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 외에도 뭐 진보 보수로 크게 나눈다면 중간층, 중도층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중간층, 중도층의 마음, 그 마음도 배려하면서 이제 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중간층, 중도층을 중심으로 두는 정당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때 움직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발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유권자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있을 때 나에게, 국민들에게 표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이걸 판단을 결국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상층 협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 서로 나눠봅시다, 이 사람 뭐 누구를 일로 오니, 뭐 이런 식의 방식은 좀 구태의연한 것 같습니다. 그냥 민주당은 민주당 길을 가고, 그리고 집권 정당, 향후 최고 가장 유력한 집권 정당으로 그 길을 가고, 저는 제가 집권 정당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정당으로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앞서 싸우고, 더 빨리 움직이는 이런 식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구별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3정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니까 좀 캐스팅 보드를 쥐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에 쭉 보면 제3정당이나 위성정당을 좋게 말했을 때 캐스팅 보드를 쥔 제3정당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쁘게 얘기할 경우에는 뭐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색깔도 없는 정당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뭐 그 말씀 알겠고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순서상 색깔 없는 정당은 전혀 안 될 겁니다. 색깔이 무약 분명하기 때문에 뭐 잡탕 정당일 수도 없고, 노선과 여러 노선이 섞여서 일단 총선을 위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서 하는 정당이 아니면, 저희의 기본 노선과 가치가 너무 오히려 분명하다, 색깔이 없을 수가 없고 오히려 색깔이 선명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정당을 만들게 되면 예컨대 3정당이란 작은 정당을 만들었는데 흡수되기도 하고 뭐 옮겨 다니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민주당의 포괄 범위가 넓거든요. 근데 저희는 포괄 범위가 좁게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고, 그리고 또 국회 운영상으로 보게 되면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하려면,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팽팽히 맞서는데 양당이 아닌 제3교섭단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잘 많이 잊혀졌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진보적인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어서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민 의원께서 복당을 또 하셨죠. 이 선거법 구조, 국회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양당만으로
법사위 상임 운영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캐스팅 보트란 말이 양쪽을 주고 제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캐스팅 보트 할 생각은 없습니다.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뭘 얻겠다 생각은 뭐 시쳇말로 1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현행 그 선거법, 현행 국회법상 법안을 통과할 때 실제 마지막에 뭐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지만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상임위 결정해서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연합과 관련해서 진보적 가치에 있어서 노선에서 같은데 그걸 같이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이중됩니까? 저는 A라는 노선을 갖고 있고 여기는 A-라는 노선을 갖고 있는데 어떤 B가 있는데 A와 B 정당이 있는데 C라는 점에서 똑같아. 그걸 손잡는 게 왜 이중되라는지 저는 그거 하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내는 정당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비례정당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 이 당에 약간 대표격으로 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비례냐 지역구냐 뭐 또 어떻게 뽑느냐 선발 후보를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말한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이죠. 조국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공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정당도 공당인데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그 당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지역구에서 1대1 구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길 희망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선시 보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하시다면 1대1 구도를 제 그 만드신다면. 말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현재 선거 상황에서 저 가칭 조국신당과 민주당과 뭐 이렇게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등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뭐 녹색정의당도 있죠. 등에 봤을 때 이 전체를 해서 지역구는 1대1로 다 만들고 비례는 연합하라 이렇게 결정을 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 경쟁하라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될 것인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조기 종식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여하튼 1대1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표차가 뭐 몇천 표 차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진보계열 정당이 1대1로 만들어야 수도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압도적 승리를 얻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비례에서 연합하는 방안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원칙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거 관계없이 제가 어떤 지역구를 뭐 선택하느냐, 지역구를 나가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그거는 좀 당적 원칙에 어긋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삼가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요, 최강욱 의원하고 김우겸 의원이 그 당선이 됐었는데요. 네네. 열린우리당으로 해서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으로 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그게 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는 좀 친문에 대한 그런 힘이 좀 실렸다고 보는데요. 제가 못 들었으면 친문에 대한 힘. 네, 힘이 좀 실려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친문에 대한 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친문재인에 대한 힘이 실려서 네네네. 좀 지역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어필이 네네.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조국 플러스 친문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더해져야만 사실 좀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혹시 좀 뭐 그런 글쎄요, 저는 뭐 열린민주당의 승리가 친문 정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그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4월 총선에서 저희 조국신당이 뭐 친문 정서에 의존해서 간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미 은퇴하시고 퇴임하신 대통령이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 문제가 아닌 거고요. 물론 뭐 전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항상 인간적 예우를 갖추고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정치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초점에 두고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분들은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대통령님 양산에 이제 대통령님과 만났던 대화 내용은 만남 직후에 그 대통령님 측 비서관과 저희 비서관이 합의해서 문화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대로 적혀 있고 신당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님 말씀이었고요. 마치고 뭐 저하고 대통령하고 인연이 정치하시기 전부터 오랜 인연이 있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고 서로 안부하고 마치고 식사하자 해서 갔더니 그 진도홍주 아신다 모르 술 드시는 빨간 예예 못 드실 거 진도홍주라고 독주가 있습니다. 아주 진도홍주를 준비를 해가지고 왜 그런 독주를 준비하셨는지 새빨간 진도홍주를 그냥 마시고 약간 취했습니다. 전주에서 지금 지역 첫 행보를 지금 벌이시는데 네. 단순히 그냥 동지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고 정치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정치적인 의미란 건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기 첫 술을 전주에서 두시는 이유가 예, 예. 혹시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측면들에서 좀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단순하게는 뭐 대전현충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배를 가장 가까운 데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 드리고요. 그럼 전주이고 그 다음에 전주에 대전보다 전주에 제가 아는 친구와 동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부터 빨리 와라라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정선생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빨리 와서 뭐 얘기하고 새벽간 가서 술 마시자 그래서 일단 뭐 별로 어렵게 고민하지 않고 뭐 정치적 의미나 뭐 이렇게 그런 모임보다 저희 동지나 친한 분들이 대전 왔으니까 전주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해서 그럽시다 해서 왔고 그러면 전북에 오셨으니까 전북이 최근에 잼버리 등 많은 사태가 있어가지고 좀 어지러웠거든요. 네네. 전북을 진단 한번 해주시고 전북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역할을 해주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제가 전북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친한 친구나 동지들이 전북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전북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은 통과된 것 축하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경황이 없어서 꼼꼼히 보진 못했는데 그 법안을 좀 봤어요. 제 전공이 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보니까 전북과 강원이 그 같은 시기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걸 봤더니 전북 특별자치도 법 이름은 특별자치도로 통과가 되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좀 아니지 않나,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통과된 제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 비하면 그 자치의 정도가 좀 더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과 강원 두 법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첫 출발 정도인 것 같아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가고 전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총책임자였습니다. 찾아보시면 제가 그 개헌안 만들고 제의한 게 나올 건데 그때 조문에 넣었던 게 뭐냐면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그 바로 밑에 지방분권공화국이다를 넣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도 제가 부산 사람이지만 저 지역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지만 스스로를 지방 사람, 지역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제가 전북 사람은 아니지만 지역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부산은 물론이고 뭐 전주,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공화국 현상 때문에 부산이 제2도시라는 부산도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주, 전북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 경제 규모가 좀 낮을 것인데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몇 군데 제가 올 때마다 돌아봅니다만은 과거 전체 지역이 똑같은 것 같아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서울로만 수도권으로만 가는 현상들을 막으려면 지방 분권해야 되는데 지방 분권 문제는 권한을 나누는 거 말고 재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을 위해서 쥐고 있고 안 주면 돈 안 주면 그 무슨 뭐 분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기업과 기업이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의 법안은 무조건 축하할 일이고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제가 이제 뭐 다른 어떤 인터뷰 이제 정치 참여 선언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뭐 개헌 얘기도 했는데 전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밑에 지방분권공화국이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각종 법률에서 지방분권적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테랑 대통령 때, 뭐 돌아가신 고 미테랑 대통령 때 어떻게 바꿨나 하면 프랑스도 1조 1항이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방분권공화국이다를 미테랑 때 합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하고 난 뒤부터 급속히 지방분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가지고 수도권 이전 위헌됐지 않습니까? 수도 이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했어요. 관습법법이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데 그러면 헌법에 조항 하나를 넣는 것 물론 뭐 지방분권공화국 그 헌법 외에도 넣을 게 많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 전주의 세밀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 전주 토박이 전북에 계신 저희 뭐 정도상 선생님이나 등등 여기 계신 많은 저희 친구 동지들이 뭐 전북 토박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듣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일종의 지방 분권 특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지방 자치 이런 게 아닙니다. 분권 특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지방 분권 공화국을 넣을 것인가 이것을 저는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 더 전주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그 지금 이성윤 저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전주분이죠. 예, 예. 전주분이시고 그다음에 링크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른바 조국 친당하고요. 그리고 전주에서도 약간 좀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윤 검사장님은 제가 장관할 때 바로 밑에 있었던 검찰국장이셨습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훌륭한 검사셨어요. 전주분이시기도 하셨고 이분이 제가 이제 검찰국장으로 계속 계셨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수사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검사로서 입직할 때 검사 이제 사법 연수원 마치고 검사 될 때 그 1등 하셨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경희대 나왔지 뭐 이런데 저는 그건 웃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집안이 아주 어려워가지고 장학금 받고 경희대 가셨고 그 속에서 검사 입직할 때 1등 하셨고 연수원 동기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수원 시절에 그렇게 적어도 이성윤 검사보다는 공부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일에 바쁘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성윤 검사장은 1등 하셨고 아주 정말 탁월한 검사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 2심 모두 다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좀 훌륭한 검사로 생각하고요. 아마 정치 참여를 선언하신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제가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의 길이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예전 직장 상사라고 해서 그분의 뭐 팔을 비틀어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 독자적 판단이 있으신데 저하고 당연히 관계가 깊고 오래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정치 선택은 정말 인생을 거는 선택일 건데 뭐 어디서 어느 당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일단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벼운 함께하는 질문 문제에 하나 대해서는 드릴게요. 네네. 함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예, 예. 뭐 서로 소통하고 있고 뭐 북콘서트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정치의 결단은 정말 고독한 결단이실 거고 부인하고 또 본인 가족끼리 모여서 결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건 지켜보고 있고 어디로 가시든 간에 그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데 앞장서실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는 게 우리 뭐 조국 전 장관님하고 이제 우리 조민 따님 많이 저격하는 친구가 우리 최유라 예, 정유라? 정유라 뭐 총선 출마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나마 뭐 저 언급을 좀 해주시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 위성정당으로 갈지 비례정당으로 갈지 아직 정리는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 3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비례정당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며칠 전에 저도 아주 엉뚱한 얘기를 언론에 나서 누가 그 이제 지나다니는 그 기자분들이 툭 말씀을 물어서 답은 못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병리평으로 갔었으면 뭐 정치 참여 국회의원이 안 된다. 너무 이상한 말이더라고요. 병리평이든 첫째 연동형이든 우리나라 법상 연동형 현행 연동형이든 병리평이든 병리평으로 가도 3% 얻으면 그 출마가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조국 신당이 연동형으로 온 게 연동형으로 해야만 국회를 진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는데 일단 법률상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병리평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연동형 아닙니까 현재? 현 상태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정당으로 가느냐 독자로 가느냐 과거로 보면 지난 총선으로 보게 되면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느냐 열린민주당으로 가느냐 이런 거겠죠. 공천관리위원장.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셨네요. 그러고 보니 지금. 근데 그 어느 경우는 각자 배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에도 배출을 하셨고 열린민주당에도 최강욱, 김우겸 배출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세밀하게 들어와서 어느 길을 택할 건가 이게 현재 저희 과제가 아닙니다. 또 관심도 아니고 저는 왜 하려고 하는가 조국과 조국의 동지들이 왜 나서는가 이 문제를 알리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알리는 걸 분명히 알리고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난 뒤에 거의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의석을 확보해야 되지를 판단할 것이다. 물론 그 판단도 제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당적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주에서 지금 저기 전 정권 관련된 지금 수사가 좀 진행 중이고 있죠. 그리고 전주 예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이상직 뭐 사기사 저기 전 사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지금 그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좀 진행되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지연된 수사를 지금 빠르게 좀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좀 공교롭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수사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건 봤는데 저는 이상직 그 의원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서 어떤 분인지는 알죠. 뭐 인사 절차에 따라서 이제 뭐 임명 직위를 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어떤 자리 임명되셨던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님 사위 취업과 연관이 있다. 저는 너무 엉뚱해서 이 시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 이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어요. 진짜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 노 대통령님 사위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 사위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만 저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내용을 잘 모르고 만약에 전주지검이 저를 부른다 뭐 국가기관이 부르면 가야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부르고 가서 제가 할 말 다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강력히 왜 선거 직전에 전주지검에서 저를 부를지 모르는데 부른다면 제가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죠. 뭐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그거를 여쭤본 건 사실은 아니고 저기 뭐야 그 정권을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걸 좀 저는 검찰이 선거운동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 건 도이치모터스 1심 유죄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여사 플러스 그 친정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보고서에. 근데 수사 소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디올백 수수 영상이 있습니다. 함정 취재 현행법상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수사한다고 하는 게 주거침입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최 목사님을. 근데 현행법상 불법한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의가 있으면 주거침입자 성립 안 합니다. 판결문 보시면 나옵니다. 예컨대 간통 목적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뭐 수사를 해서 그분을 그렇게 진행되는데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가 지금 계속 그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그 문제가 현재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다 보니까 김혜경 여사를 첫째 선거법 10만 원짜리로 지금 기소했지 않습니까? 법카 유용. 법카 유형인데 그 중에서 2만 5천 원은 김혜경 여사가 본인 돈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7만 5천 원 유용을 했다는 건데 그 카드는 비서가 쓴 것 같습니다. 기소를 했으므로 김혜경 여사가 법정에 서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 가족을 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위, 뭐 또 딸, 딸 경우는 따님 같은 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위를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또 보니까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가 막 납니다. 이건 정말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로 모시고 김건희 여사가 공격당함을 막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언론에 계속 띄우고 현직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고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그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습니다. 이건 대놓고 한다는 거죠. 김혜경 여사를 10만 원 법인카드로 10만 원 뭐 썼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 이건 정말 무도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선거 앞두고 전직 대통령의 부인과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하는 수사와 기소가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규탄받아야 되고 이런 식 수사 행태 제가 이제 오히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관련돼 있고 부인이시다 보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수사할 수 있죠.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걸 제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저는 한국의 검찰권이 오남용되고 있고 제가 이 현재의 한국 검찰이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서 또 자신의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위해서 아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거친 말을 썼습니다만은 저는 제 심정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줄게요. 이동해야 돼요. 예. 조배수 국민의힘 정블락 부담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장관님의 출마 얘기를 하면서 국회 입성에 정치적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저희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역시 제가 굳이 답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막 한동훈 위원장이나 누구시든 비판하는 거 잘 알겠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종합해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할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일정이 있나 봅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 저번에 그 법원으로부터 그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으셨는데 네네. 그 곧바로 상고하셨고요. 그 상고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자신 아무도 못하죠. 그렇죠. 저는 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승복해왔고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해서 그 재판 내용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대법원에서 특히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 문제, 그 다음에 제 딸이 받은 장학금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80년 전부터 법을 공부했고 가르쳤는데 재판부의 판결 당연히 존중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나면 당연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으로 제가 내렸던 결정이 직권남용이다. 근데 대법관 및
판사분들 여러 가지 사법농단 같은 경우 직권남용 아니란 판결 나온 거 보셨죠? 여러 대법원장 또 대법관님들의 여러 가지 그 재판 관여 행위는 직권이 없어서 남용을 했으나 직권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직권은 있는데 그 쓴 게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내미가 그 장학금을 쭉 6번 받았는데 앞에 받았던 교수 시절 받았던 3번은 무죄 그 죄가 안 되고 민정수석 때 받았던 3번은 김영란법 위자라고 판결을 내셨어요. 저는 그 점에서는 다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당되고 저 끝까지 그럼 상소를 해야지. 그 질문하시는 기자분들은 그런 판결 나면 무조건 상소 안 합니까?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그 결과에는 승복할 것이고 그 나기 전까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네.